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영화 정치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황 소장님,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세월호 그 사과 담화 이후에 1년 2개월 만인데요. 저는 뭐 오늘 그 담화가 매우 시의적절했고 조금은 때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에서 1년 차부터 뭐 탈세, 역외 탈세, 원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추진금 문제, 철도 개혁 이런 문제들을 추진해왔고 공공개혁도 추진해왔지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왜 무엇 때문에 추진되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 또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이 뭐 언론이라든지 이 광범위한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론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그 힘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4대 개혁은 전부 다 그 상대방들이 보통 기득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이런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1번으로 공공 분야의 중요한 개혁 1번으로 있었던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이 그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여야 정치권에서 결국 공무원 노조와 함께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마지막에 보면 뭐 이상하게 국회법 개정으로 가면서 개혁 아닌 개혁을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임기 중반을 넘기는 상황에서 솔직히 뭐 이 개혁을 한다고 자신한테 점수가 더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적만 양산하는데 임기를 중반 넘기는 시점에서 왜 개혁을 하는가 또 그 개혁의 필요성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부의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개혁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즉 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이런 어떤 개혁 부분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언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는 그런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시의적절했다는 평가인데 유평 변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개혁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개혁의 주체가 있는 것이고 개혁의 방법이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박 대통령이 할 것이냐. 오늘 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4대 개혁의 내용이 뭐 크게 새로운 부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통령이 얘기했거나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부분들 속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정도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 추진 있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내용의 방향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 제가 좀 더 첨언한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아쉬웠던 점은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 이번 롯데 뭐 왕자의 나였을 때 드러났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 문제라든가 재벌 개혁 문제, 그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문제, 또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굉장히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국민들의 삶의 질과 분배와 균형에 대한 사회 균형과 평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언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과연 그 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노동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논란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래 오늘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분가량 예정했는데 한 5분가량이 늦었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대화 담화의 내용을 보니까 개혁, 뭐 청년 일자리, 국민, 또 특히 노동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보면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좀 보시면 가장 많았던 얘기가 경제 37차례를 이야기를 했고 개혁을 지금 보시면 개혁이 33차례, 국민 29차례, 청년 14차례 했는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죠. 뭐 국민이야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 정치 현안, 정치 사회 현안이 경제 부분이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경제를 갖다 살리려면 결국은 개혁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경제 불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이라는 거, 청년 세대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개혁 없이 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 네.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다. 1938년에 스웨덴에서 당시 임금과 복지를 놓고 시알트 세바덴 협약이라고 노사정이 협약을 해서 그 이전에 그렇게 못 살던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 뭐 1위의 GNP 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82년에 보면 네덜란드가 불황에 접어들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서 세계적인 지금 네네. 선진 국가가 됐습니다. 또 가까이는 독일이 동서독 통일 이후에 굉장한 불황에 접어들고 한마디로 이 비효율적인 국가로 가다가 2001년에 당시 3인당의 슈레더 총리가 네. 그 폭스바겐의 경영위원장을 하던 이 하르츠 박사라는 사람을 노사정 협약위원회에 앉혀서 결국은 통과시켜서 오늘날 유럽의 이 제조업의 이 공장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갖다 수행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3인당 슈레더 그 정권을 잃었습니다. 초기에는 인기를 잃어가지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기왕에 이런 어떤 이 개혁을 솔직히 개혁을 하면 인기가 없어지죠. 네. 성공한 성과는 뒤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셨으면 보다 이 첨단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좋다. 오늘 저는 뭐 이 고임금 정규직과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에서 개혁을 언급한 부분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임금 피크제가 공공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만은 솔직히 민간 분야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전략한 예산을 가지고 민간이 청년 고용을 더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의문이 미지수이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를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공공 분야에서부터 가감한 청년 고용을 국가 예산을 동원한 그런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현재 국가 예산의 낭비적인 부분에 대한 개혁, 즉 공공 분야 전반에 대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영국에서 카메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의 예산을 40% 줄여라. 공무원은 무조건 연마다 10만 명씩 줄여가자. 이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또 동결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이 공공 분야의 계획을 선도하지 않고 왜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 기업주한테 희생을 강요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저항 세력은 이걸 들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교착 상태인 노동개혁의 어떤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그걸 돌파구를 열려면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네. 굉장히 거세게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 한국의 민노총과 한국노총 또 그 부분에서 이 지원하는 제야 또 이 야권 정당들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을 과반수 이상 훨씬 넘겨서 얻어야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혁이 가능하겠죠. 황평원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평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노동자 세력이라든가 뭐 북유럽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실제로 근데 한국과 북유럽의 상황은 좀 전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북유럽 같은 경우 물론 상당히 어려웠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낸 국가들이 그러니까 노조와 예를 들면 기업과 정부가 하나로 되면서 지금의 국민소득 1위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이 됐는데 그것은 결국은 예를 들면 분배에 대한 문제라든가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투명한 정부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하나 밟아 나가면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노동개혁이라는 문제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노동자 세력들이 그럼 노동개혁 안 하는 적이냐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임금 피크제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일자리 쉐어 문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투자도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저성장 시대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들의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50대의 직장 근로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하고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투자와 성장에 대한 문제는 결국 정부가 현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을
새로운 분야를 네. 새로운 분야를 육성해내고 창출해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과연 성공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예. 담화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 또 고용 유연성이 보장되면 기업들도 일자리 창출해라. 또 먼저 선도적으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도입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부분과 현재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러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문제는 같이 병행돼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그런 사회 안전망이 확충이 안 돼 있고 50대, 60대들이 노후에 퇴직 후에 살아가길이 막막하고 현재 50대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학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임금 피크제를 해서 깎아라.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취직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란 부분은 이들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안전망 확충 문제라든가 노후 복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분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해서 병행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은 네.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여태까지 2년 반에 대한 과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2년 반 동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짚고 있는 사회 안전망 확충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삶의 질에 대한 문제라든가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뚫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실제로 창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결코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당신네들 노동개혁해야 되니까 일자리 나눠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노조 당신네들 그 반대하면 저항 세력이다.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사회적 약자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피해자들 네. 아니면 이들에게만 책임 전가를 하면서 정부나 대기업은 쏙 빠져버리는 이러한 현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있다. 상당히 이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권이 출범해서 지난 상반기 2년 반 동안에 뭐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국에서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려고 한다면 이 국민 분담률, 즉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그 부분이 지금 OECD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가까운 수준인데 네. 그야말로 그것도 지금 나눠 먹기식으로 골고루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보편적 어떤 복지라는 논리를 펼치고 저항하는 쪽이 어딥니까? 한국의 제야나 야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인 어떤 맞춤식 복지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중요한 문제는 사회 임금은 노동 생산성 수준에 맞게 형성되어야만이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자동차 공장이 미국 엘리베마 있는 그 한국 현대자동차 공장보다 60, 7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이. 자, 현재 한국의 그 대기업 노조들 이런 어떤 노조들이 강성 노조화에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이끌어내지 않고 기업들이 전부 해외 이전을 하죠. 해외 임금이 싸니까요. 그리고 그런 어떤 속에서 국내 일자리는 안 만듭니다. 네. 사내 유보금이 30대 그룹이 지금 710조를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이유는 이 장기 불황하에서 투자 전망이 없기도 하지만은 한 명을 고용하면 20대, 60대 은퇴할 때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는데 현재 임금 수준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 생산성 수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임금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5% 정도씩 낮춰가야 된다는 것이 네. 답입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거기에서 전략한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청년 세대를 고용하죠. 지금 야당은 뭐 기업에 대한 고용 할당제를 주장하는데 솔직히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 보고 고용을 청년 세대를 얼마를 고용하라고 할당을 한들 그 기업이 지키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의 경제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요, 솔직히 생산성 수준을 오버하는 그런 임금 제도에 대한 양보 없이는 그러니까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양대 노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유연화라든지 임금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 이런 부분이 없이는 또 시간제 근무라든지 적용하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설사 그렇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고용 창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그 기업도 한 당사자로서 경제단체 대표들을 기업들 하에서 정부 합의 보고 오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겠죠. 자, 노동자들이 가능할까요? 임금을 얼마를 줄이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 유럽 같은 경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보다 한국에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정부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금을 가지고 튼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이 뭐 규제나 이런 부분을 지키는지 공정거래에 관해서 털어본다면 기업들 중에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수단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네.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 협약에서 기업들을 불러서 사인만 시켜놓으면 솔직히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유용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김민당 당원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독일의 최대 노동 조직 규모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회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이라도 가지 왜 안 가느냐라는 문제. 젊은 층들의 지금 눈높이 문제는 어떤 전망이 있는 나름대로의 대기업과 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임금 문제가 우리가 거론될 때 대기업의 임금과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은 엄청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가는 젊은 대졸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실제로요. 대부분이 중소기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현격한 너무나 현격한 임금 차이가 있고 네. 고용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데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아닙니까, 실제로. 근데 지금 보면은요, 결국 이제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나가야 될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는 문제가 네.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은 뭐 과거 정부도 그랬지만 현 정부도 중소기업 예를 들면은 미래형 산업이라든가 첨단 정보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시대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양성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럼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뭐 특혜는 아니겠습니다만 대기업 편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부분들이 우리가 온전한 비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문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새로운 활로를 뚫기 위한 현재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현재의 노동자들라든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결국은 책임 전가에 대한 논란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임금 피크제가 단기적인, 정치적인, 정권적인 상황에서 이게 활용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라는 건 중장기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지금 현재까지 대기업에 맡겨놨었는데 대기업이 이제는 앞으로 누구나 하는 얘기가 중국에 쫓아오기 때문에 자동차, 핸드폰 팔아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게 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부분의 활로를 뚫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로는 정부와 기업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쉐어링 부분만 강조한다고 네, 그러면 네. 향후의 한국 경제의 부분에 대한 전망은 계속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고용과 임금 해질이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 그러니까 노사정 협약에 있어서 만약에 예. 진행이 된다면 지금 710조를 쌓고 있는 대기업은 국내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고용을 얼마를 창출할 것이냐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기업은 지탄을 받는 쪽으로 그건 정부가 당연히 유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이제 오는 13일 날 이른바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가 열린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SK 최태원 회장이나 뭐 하나 김승현 회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대기업 정서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지금 계속 얘기가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 아니면은 뭐 청와대에서 던지는지 뭐 거의 여론의 어떤 물타기 형식으로 이런 재벌 총수들이 사면된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자꾸만 공감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과 같이 노동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위반이라든가 개인 용도로 법인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적 이용한 이러한 재벌 총수들이 사면된다. 경제인이라는 이름으로 사면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노동개혁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대통령 노사정의를 얘기했지만 하여튼 간에 노사 간의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그것이 순기능을 하겠느냐. 절대 순기능을 안 하는 안 할 것이죠. 것이다. 그러면은 재벌은 봐주고 예를 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범도 파렴치한 범죄다 이런 비난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속에서 예를 들면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노사정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정치적 사면 행위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만 물론 여러 가지 네트워크 통해서 재벌들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런 정치적 부담 가는 행위를 하면서 이런 4대 개혁을 얘기하느냐 상당히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이 재벌 회장들의 그 사면에 대해서 그냥 해주면 한마디로 암시장, 누가 그 대신 그 재벌 회장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뭐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돈이 뒷거래가 된다 이런 그 오해를 받았고 실제 그렇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이 돈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고용이나 투자로서 예를 들어서 조기 사면을 해주는 부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좀 법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으로 볼 만한 아니 일 지금 아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입학을 하는데 그 사실 보면 공부 성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인종적으로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 돈을 좋은 데 쓰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네. 집에 자녀들이 대학에 가는데 그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SK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에서 인상분 10%를 이 중소기업과 노조가 나눴죠. 하청 네, 사내 기업에 하청기업으로. 네. 주겠다. 그러니까 회사도 10% 내겠다. 그래서 이제 사내 기업에 가게 되는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저는 사고 친 재벌 회장님들을 석방하는 데는 반드시 그 재벌 회장님들의 투자와 네. 또 고용 약속 이런 부분의 진정성을 보고 사면하는 시스템으로 네. 정리하는 것이 그나마 이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맞다고 봅니다. 네. 과연 국민 정서와 좀 부합될지가 그게 약간 될까요? 걱정이 됩니다. 사내유보금 있다고 계속 네. 쓰라고 사실상 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이거 투자도 안 세금까지 되고 있는 한다고 그래서 상황입니다. 세금까지 매긴다는 실제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그것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진전된 사회 그리고 약속이 보증되는 사회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같은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와 예를 들면 정치권 구조 속에서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석방되고 그걸 갖다 암시장에서 누군가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지 한다면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공론화해서 양성화시키자.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뭐 형기의 반을 채웠다든지 이제 석방은 됐는데 그 사면이 되지 않았다. 뭐 일반 정치인 중에도 형기 반을 채우거나 뭐 예를 들어 석방되었는데 사면 복권되는 사람 수두룩 하지 않습니까? 이석기 원도 2번이나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비공식적인 암시장을 없애려면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돈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돈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도들은 현재 재벌 총수들이 진짜 나와서 정말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진짜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 경제 그동안에 엄청난 이득을 취했으니까 그걸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의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의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네. 재벌은 계속해서 자기 이득만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번이 아니라요. 부정적인 이번에는 이미 예.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다음부터 재벌 회장님 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인 일종의 비공식적인 관습법처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논의 가운데 한번 검토해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